안녕하세요. 삼부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네, 닥터훈님. 네.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강남 집값도 떨어진다고 막 난리가 아니던데, 뭐 3억씩 떨어진다, 뭐 7억씩 떨어진다 이러던데, 요즘 어떤가요? 실제로 이렇게 뉴스 기사에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 부동산에 대한 뭐 거래 절벽 이야기든 가격 하락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사실 여부 팩트 체크부터 좀 해보시고요.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향후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부동산뿐만이 아니죠. 뭐 가상화폐도 엄청 떨어졌다. 또 주식도 좀 요즘 뭐 눈물이 날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도 근데 부동산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자기 자산의 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을,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다 대출을 좀 많이 끼고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뭐 같은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오늘 많은 얘기들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같이 방향성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융특별시민 시작합니다.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실제로 그런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힐스테이트 최고가 27억에 거래됐던 것이 7억이나 빠진 20억에 7억이요? 실거래됐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언제요? 불과 얼마 전에 났었고요. 그래요? 네, 얼마 전 일이고 실제로 호갱노노에도 보니까 지금 뭐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뚝 떨어진 20억 거래가 올라와 있네요. 근데 알아보니 직거래라고 합니다. 직거래요? 네, 직거래라고 하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금매물로 싸게 낸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네, 금매 많죠. 근데 뭐 네. 가족 간의 증여 거래도 있을 수 있고요. 증여? 네, 증여 증여 맞죠. 거래라든지 네. 아니면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협의해서 서로 간에 세금이 덜 나오는 구간에서 협의해서 내는 특수한 거래라고 진짜 직거래라 아니면 뭐 가족 간의 증여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정상 거래라고 보긴 힘들고요. 직거래라고 나오나요? 직거래라고 그럼 직거래. 자료 화면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 호갱노노 캡처 화면에서도 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뭐 특수한 거래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떨어졌는지까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전 4, 5년간 부동산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했잖아요. 엄청났죠. 잠시를 예를 들어 봤을 때도 국평 기준으로 한 12, 3억 했던 아파트 단지들이 거의 2배까지 올랐거든요. 25억 이상 갔죠. 네, 25억, 26억도 실거래 됐잖아요, 그 동네. 그렇죠. 그 26억, 네. 7억까지 네, 됐죠. 이렇게 네. 됐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실거래가 보통 한 3억, 4억 정도. 그러니까 체감상 많이는 아니더라도 1, 2억 정도 빠져서 거래된다라고 느끼는 수. 10% 가까이 빠졌네요. 그래도 27억 됐던 게 한 22, 4억 정도 됐으면 한 10% 가까이 그렇죠. 빠진 거네요. 예. 근데 이제 강남이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주는 게 뭐냐면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지방은 더합니다. 최고가 대비 한 10% 정도는 말씀하셨던 대로 다 빠져서 거래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쪽에서는 계속해서 신고가가 출현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 강남마저도 한 10% 정도 빠져서 거래된다라는 거는 어떤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강남은 진짜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강남까지 빠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변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뭐 거래 절벽이다, 정권이 바뀌어서 사실 다주택자들 중과세 완화를 해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거래량이 폭등하진 않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유는 대출 규제 때문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예전에 우리 뭐 분양 아파트들은 불과 2, 3년 전에 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가격이 올라와 버린 상태에서 중도금이 이자를 내기 시작하면 이거 이자 부담이 수백만 원씩 되는 데인데 일반인 투자자들이 쉽게 하긴 쉽지 않다는 거죠. 분양받기도 쉽지 않은 쉽지 시장이겠네요. 않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 부동산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히 변했다라고는 분명히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보면 잠실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기사에 보면 잠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베드타운, 뭐 고급 베드타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4억씩 막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실제로 신고가 대비 4억 정도 내려와서
거래된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몇 가지 거래가 됐다고 해서 가격이 빠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잠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엘리트 뭐 엘스 약 한 5,500세대, 리센츠 5,000세대 넘고요. 트리지움도 3,000세대가 넘어요. 이 세 군데만 합쳐서도 뭐 거의 한 15,0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러네요. 뭐 파크리오 뭐 8,000세대 이상 되고요. 그렇죠. 레이크 팰리스 또 2, 3,000세대 또 될 거고요. 좀 더 나아가면 헬리오시티는 11,000세대. 만세대 넘죠. 거기는. 어마어마하죠. 네, 말씀하셨던 맞아요. 것처럼 서울 시내 가장 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베드타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엄청난 세대 중에 왜 우리 아파트 단지들 보면 뭐 RR이라고 하죠. 로얄동, 로얄층. 그런 좋은 것들이 신고가를 찍어주는 데 반해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좀 기피한 그렇게 큰 세대 중에 1층이라든지 또 간혹 또 뷰가 안 좋은 세대 또는 뭐 또 어떤 비선호 세대들. 예, 비선호 세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세대들은 따지고 보면 뭐 한 10%만 싸게 팔아도 2, 3억은 그냥 빠지고 10% 정도 차이 날 수 그럼요. 있겠네요. 충분히 단지 그래서 내에서도. 그럼요. 네. 그 고가 내에서 10% 정도는 얼마든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도 빠졌다라는 거를 전체적인 부동산 하락의 징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 좀 섣부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묶여 있고 이런 기조가 변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양쪽을 다 열어두고 투자의 방향을 정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삼성동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예. 그리고 잠실 그리고 대치동 청담동 여기는 지금 허가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겠네요. 아무래도 있죠. 마음대로 사고 팔기 쉽지 않다라는 것들. 근데 허가제라는 것은 또 뒤집어 말하면 정부가 찍어준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앞으로 삼성동이 이제 GTX 역들이 교차역이 되면서 저는 10년 후에는 거의 강남 못지않은 집가를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완공되고 코엑스가 거의 아시아에서 가장 큰 지하 쇼핑몰이라는 거 아시죠? 삼성역이면 그러면 되게 중심이 되겠네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접해 있는 잠실, 삼성동, 말씀하셨던 이런 대치동. 대치동은 향후에도 투자는 유망하기 때문에 정부가 허가 지역으로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어떻게 보면 하락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장에 어떻게 미래를 좀 바라봐야 될까요?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서두에 주식, 채권, 부동산, 코인 모든 자산 시장이 다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문가들은 사실 이렇게 하락장에서 정체가 되고 있을 때 나의 자산을 리밸런싱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한창 하락일 때는 잠실, 강남 오를 때는 몇 억씩 올라요. 그렇죠.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맞아요. 사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이나 그 외의 지역들은 오름폭이 적죠. 이럴 때 오를 때는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체되고 떨어질 때는 똑같이 비싼 집은 10%가 떨어져도 몇 억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 내가 뭐 주식과 부동산의 자산 또는 주식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리밸런싱을 할 수 있고요. 어차피 빠진 거 그동안 내가 사고 싶었던 것들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시기거든요. 확대해보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투자해보고 싶었던 지역을 오히려 반대로 투자금과 세금을 같이 줄이면서 투자해볼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 리밸런싱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시기를 활용하면 하나의 방향성과 전략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산 하락의 시기는 곧 자산 리밸런싱 하기에 최적기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또는 조금 좀 더 길게 4, 5년간 보면 모든 자산의 가격들이 부동산을 비롯해서 주식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 한 1, 200% 올랐던 게 1, 20%가 정체된다고 대세 하락기라고 말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이런 시기에 분명히 기간에 대한 조정은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좋은 투자에 대한 리밸런싱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로 잘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은 얼마든지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